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7,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네.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 했던 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년 2022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 위드 코로나 하기에 이제 적합해졌다라고 판단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전환했다고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적지 않은 어떤 가게들, 그러니까 민간 경제 주체들에게 큰 희생과 피해를 야기했죠. 그럼 과연 이 상태로 언제까지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전에도 2,000명 내외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려가지도 않고 또 이런 정체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다른 전략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지 이제는 정말 코로나로부터 괜찮아졌네라는 그 판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음악 변동을 더 늘린다든가 병신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좀 더 정비했던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확진자 수가 더 늘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이렇게 단기간에 7,000명 가까이 늘을 줄은 잘 몰랐었어요. 뭐 저는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내심 그래도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제 혼자만의 예측치는 있었는데 이렇게 빨라질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라는 거는 그러게요. 이것도 또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그래서 과연 이 상태로 또 얼마만큼 또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다시 고민이 시작된 상황이다. 어찌 보면 빨리 겨울이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좀 속도가 둔화되는 계절적인 시기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눈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아직 선거도 한 70일 이상 남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2달 이상을 이렇게 끄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 전망인데요. 사실 저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월급쟁이고 여러분들도 월급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전화를 와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신문사일 수도 있고 라디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죠. 교수님, 이번에 금리 다시 인상 시그널 있는데 이거 문제시 되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제 인터뷰는 수록되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이슈가 안 되잖아요. 뭔가 핫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 큰 영향 있는 거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또 안 싫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약간 증폭되고 과장되는 성향이 많아요. 자, 금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뭐 급격하게 2단계 내년에 또 인상했다가 정확한 키워드가 아니죠. 그렇죠. 뭐냐면 원래 자리로 정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맞아, 확 내렸어요. 확 낮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를 갔었었죠. 불 끌려고. 그러다가 국가에서도 인플레이션이든 다른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금리 인상, 이제 긴축, 테이퍼링 이런 단어를 막 떠들어대면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더 정확한 워딩은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충격, 우리들 자산, 이게 더 궁금하실 텐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덜할 거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제로 금리 시대 끝나고 1%대로 올라왔다. 그래서 당연히 또 이제 막 집값이랑 증시랑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분명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주로 이제 관여하고 있는 채널이 이제 증권 쪽 채널에서 많이 네, 활동을 네. 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돈을 주식에 넣었어요. 네. 그런 분들의 마음가짐 어떤지 아시잖아요. 매일 밥 아, 먹다가도 그렇죠. 보고 네. 매일 봅니다. 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의장도 계속 테이퍼링 할 건데 하면서 신호를 계속 냄새를 네. 풍기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에 어느 정도 벌써 반영된 내용 아닌가요? 음. 그런 것들이 벌써 반영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음. 물론 실제 금리가 전격 인상됐다, 테이퍼링이 전격 발표됐다라고 한 그날 약간 요동치는 거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요. 네, 기술적 그렇죠. 반등으로. 네. 그래서 그 당일날은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 팩트는 이미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덜하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좀 달라요. 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대출까지 껴서 적지 않은 무리수를 두고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자산을 제일 늘리는 보편적인 수단,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수단, 당연히 부동산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최근 2, 3년 동안 크게 부동산 쪽에서 뭐 무리한 투자를 힘을 실은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에겐 분명 이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 플러스 또 하나가 더 있죠. 세금 부담이라는 공통적인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자기의 정례적인 수익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소나기 피해보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월급쟁이보다 더 정확한 비중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다시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을 차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던질 수 있어요. 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금매들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많은 급환부를 끄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계속 유동성이라는 걸 공급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불황이 오면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투자, 고용을 자꾸 늘려줘야 되잖아요.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야 그 다음 고용이 일어나니까. 자, 그런데 소비, 투자를 늘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쉽게 빌려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 메이저 5개 중앙은행, 미국, 일본, 영국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는 중앙은행의 자산이 5배 이상 증가했어요. 중앙은행의 자산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은행은 발권력, 즉 돈을 찍을 수 있잖아요. 돈을 5배 더 찍으면 자산이 5배 느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이 5배 늘었다는 건 돈을 5배 이상 찍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시중에 넘쳐나면 그 돈을 원래 국가는 어디로 흘러가길 바라느냐 하면 공장 더 짓고 그렇죠. 사람 뽑고 뭐 신사업 진출하고 이걸 바라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투자나 고용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산으로 갔고. 자산 투자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뛰었죠. 네, 많이 올랐죠. 그 많은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당기 순이익이 한 20억, 30억씩 생겼는데 근데 회사가 어려워서 10억으로 줄었다, 5억으로 줄었다. 그래도 이익이 생기는 회사들 있거든요.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새로 기계도 사오고 고용도 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도 슬슬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유 내가 지금 또 뭘 무리하게 더해. 이제 남은 인생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보내지. 보수적이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기는 돈 족족 이제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에 쟁여놓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그냥 생활물가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원 다닐 때 유동성을 푸는 방법은 배웠어요. 단기간에 쫙쫙 푸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이 쫙쫙 푼 유동성을 단기간에 쫙쫙 걷어들이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구나. 네. 중앙은행들은 돈을 풀 줄 알죠. 찍으면 되니까요. 금리 낮추면 되니까요. 국공채 매입해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를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나눠드린 돈들,
어떻게 저희가 회수하죠? 그렇네요. 모호하단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그거 회수도 다 못했는데 네. 코로나19 때는 아이고. 그거에 더 많은 그러니까요. 돈을 또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올라가죠. 뛰고 있고 런던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라가죠. 뛰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언론에서 바뀌었잖아요. 한국 서울 부동산 싸네. 이게 저도 웃겨가지고 분명 사회 문제잖아요. 네.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야 서울 싸다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게 단기간에는 세금과 금리 인상으로 악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뭐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다가 제가 그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조는 결국에 장기적 기조는 계속 갈 확률이 높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지구 날씨 어때요? 아, 무슨 얘기인지 가보시죠. 그렇네요. 예, 네. 이제는 부동산이 전국이 같이 움직이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기조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에도 광역시와 분단이 네. 완전히 그 분위기, 공기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는 슬슬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이냐 하면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젠다 세팅이 된 게 뭐냐면 빈집 문제. 아,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빈집이 평균적으로 10%가 좀 안 돼요. 한 7에서 한 9% 사이 되거든요. 되게 많네요. 네. 네. 그런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어떤 군이 있냐면 어떤 군에는 30% 빈집이야. 그렇죠. 여긴 빈집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떤 군에는 한 20% 넘고 진짜 30% 가까워진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10집 중에 3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살벌하다 진짜. 살벌하고요. 네. 그런 빈집촌이 많이 형성된 지자체를 가보잖아요. 네. 그럼 그 지자체에 특히 빈집이 많이 형성된 블럭 네. 거길 가면 전부 비어있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이 빈집의 무서움은요, 코로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갑자기 우리 이쪽 골목에 상가 한 15개 있고, 여기 각각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이유일든 간에 네. 갑자기 여기에서 상가들이 2-3개 빠지고, 살던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네.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야, 여긴 아닌가 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지금 내놔도 갑자기 옆에도 빈집이 있으니 가격도 자꾸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 안 팔리니 이 집을 담보로 여기는 빈집으로 놔준 채 뉴타운, 신도시, 혁신도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은행에는 이 집에 있는 담보가치를 인정받아서 대출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땡겨서, 아니면 마마론이든 뭐 그랜드 파파론이든 이런 거 땡겨가지고 네, 네. 이제 혁신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집들이 다 비기 시작하면 결국 여기는 다시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 완전 살릴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내 목돈을 자칫 잘못해서 묵혀놓으신 분들은 황당하겠네. 황당한 일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떻게 되느냐? 버티다 던지죠. 누군가 던지고 던지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비가 완전히 엇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가 아예 매매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살고 싶은 동네는 다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똑같죠. 네. 거기에는 아니 거기 30층 아파트만 지어서 일부만 살지 말고 56층으로 고도 제한 풀어. 네. 우리도 그러 갈게. 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몰리는 데는 몰리고 비는 데는 그냥 비고. 확 비고. 네. 지금까지는 다 같이 올라가는 다 같이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잘 선별을 하셔야겠네요. 지금부터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장이 아닙니다. 옥석을 철저히 가리셔야 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느 곳에 돈의 흐름이 많이 몰릴지 진짜 선별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처럼 자산의 반이 뭐예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70% 80% 그렇죠. 네. 저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 자산을 어디다가 내가 해놔야 될지 고민하셔야죠.